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몸이 오늘 너무 무거워가지고. 왜 무겁죠? 살이 찌셔서. 일 때문에 만나신 분이었는데 어제 미팅 끝나고 나서 뭐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시더라고. 애청자기도 하시니까. 근데 하여튼 뭐 거기 논현도 그쪽에 어디 식당을 갔는데 뭐 보쌈이라니까 먹는데 옛날 분들이어서 그런지 소주를 많이 먹네요. 먹다 보니까 한 병 반씩은 먹은 것 같은데 최소한 몸이 무겁네. 저 재미없는 말투인데 아니 한 병 밥 먹은 게 많이 난 많이 먹은 거예요. 나이 들면 점점 더 못 먹어요. 옛날에 나도 이제 괜히 뭐 센 척하면서 뭐 세 병은 먹지 뭐 이랬는데 아예 먹어본 적 없고 보통 많이 먹어야 2병 정도였는데 힘들더라. 힘드네 오늘. 그래요. 하여튼 오늘 시장이 더 힘들죠. 뭐 요즘 뭐 또 이제 이거 이게 얼마 전에 또 3천 깨지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도 많이 오시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오늘 또 반등하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보는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 보는데 오늘 이제 연동차 연구원 이제 자료 갖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년을 바라보는 기업 이익의 눈높이가 되게 중요한데 한국은 그 기대값이 좀 약간 좀 과한 경향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좀 많이 빨리빨리 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안 나오면은 1분기 실적을 낮추면서 1분기만 반영은 하고 2분기는 좀 조절을 덜 해요. 그러니까 100을 낮추면은 2분기는 한 10, 20을 조절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 이게 100이 반영이 되면 2분기는 뭐 60, 70을 조절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 것까지 한 번에 좀 바꾸는데 한국은 단기 거는 이렇게 좀 빨리 반영하는데 중장기 거는 좀 늦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인데 이거는 특히 낮춰야 할 때 좀 늦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저한테 염동차 연구원이 전에 말해주신 것 중에 여러 가지 논문을 보고 공부해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 추천치 올릴 때는 좀 빠르게 반영하고 내릴 때는 되게 느리게 반영하는 건 맞습니다. 공통적인 속성인데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워낙 미국 주식도 많이 매매하고 그러시니까 미국 주식 보면 EPS를 잘 반영해 오거든요. 잘 빨리 반영하는 편인데 한국 왜 이러냐, 뭐 한국이 후졌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미국 기업들은 되게 그 분기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꼭 4분기의 특징 이런 게 있지 않잖아요. 미국은. 우리는 그 특징이 있는 데다가 그 반영하는 스타일들도 좀 그 다음 분기 거 많이 반영 안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얘기 잘 못하는 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자꾸 했더니 또 누가 듣고서 형 그렇게 잘났어. 형 내 합수만 이렇게 잘났어. 이래가지고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혹시 우리 동료들 들으시면 그래서 니네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근데 데이터의 성격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미국이 이러니까 우리 똑같이 이렇게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기대값 조정을 얘기 드리는 거고 지금도 뭐 우리가 기대값이 어떤 식으로 조정될지가 중요한 시점이고 아마도 일정도 그런 걸 많이 뒤져보고 있는데 어제 미국 주식 잠깐 이제 아침마다 하시니까 굉장히 아침에 놀랬던 게 금리는 내려가는데 성장률 좋았는데 사실 둘의 상관계수가 뭐 항상 마이너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것도 또 지나보게 아는데 다들 중요한 건 미국은 멀티플 아침에 내가 뭐 미팅 때문에 얘기했지만 20배 깨지면 한번 반등 나오겠다 했는데 S&P 기준으로 잠깐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깨지니까 반등 나오고 뭐 이런 EPS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는 좀 약간 상황이 달라서 한국은 10배 깨졌는데 아직 회복 못했죠. 오늘 이제 10배를 회복할 거냐?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10배 기준이 EPS가 우리는 흔들리고 있어서 네네네 맞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약간 밀려가지고 지난주에 지금 뭐 코스피 그대로 하면은 9.8배였는데 그냥 주가는 좀 오히려 오르기도 했는데 주가 비슷할 때도 EPS가 올라간 떨어진 것 때문에 9.9배로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PER이라는 거는 P를 2로 나눠준 거잖아요. P가 가만히 있어도 2가 떨어지면 PER이 올라갑니다. 뭐 이런 효과 때문에 최근에 EPS 올라간 것 때문에
조금 PER 올라가는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상상한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도 전 되게 당황스러웠던 사건이 반도체 애플이 반도체 부족이라는 기사가 나왔더니 막 유튜브 막 이런 데서 뭐 반도체가 막 부족인데 우리나라는 뭐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인과관계 전혀 모르고 하는 무식한 얘기니까 정말 선동적이고 근데 그런 말을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워드 EPS라는 게 12개월 우리 예상치를 전망치 갖고 하는데 뭐 우리 표본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분기별 그 미국은 막 그 회사 만든 날부터 회계는 다 섞여 있잖아요. 연간으로. 네네네. 우리는 그냥 딱딱딱딱 정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왜 너네들은 자꾸만 4분기 숫자를 안 믿냐? 도저히 3분기 숫자가 저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당시 그러니까 입장에서. 예.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9월 말에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사실 9월 말이면 한국은 실적 발표하는 기업 하나도 없는 때인데 왜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냐면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6, 7, 8월이 한 개 분기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실적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분기는 그러면은 9, 10, 11이 되겠죠. 한국은 90, 10일이 회계 분기로 한 개 분기로 묶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1, 2, 3, 4, 5, 6, 7, 8, 9, 10, 11, 10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 97%가 12월 결산법인입니다. 근데 이 연간 회계 분기로 하면은 마지막 분기는 다들 4분기잖아요. 4분기가 한국은 거의 대부분이 10, 11월, 12월이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좀 처리해야 될 회계 처리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간 비용에서 그냥 비용 쓴 것뿐만 아니라 뭐 손망 처리를 반영해야 되는 게 4분기라든지 자산들을 재평가하면서 이렇게 회계 연도를 이렇게 끝내야 되는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4분기에는 뭐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영업 외 비용으로 좀 잡아야 되는 게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 분기가 굉장히 좀 골고루 있기 때문에 이게 1년에 걸쳐서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편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기업 97%가 이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4분기에 거의 다 이루어져 버려요. 11월, 12월에.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계절적으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죠. 뭐 어려웠나요? 되면 또 어렵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대값 반영이 특히 조정 그 EPS 하향 조정 굉장히 느리게 반영된다. 아, 그렇죠. 예. 그것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계세요. 그냥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널리스트의 특징이기는 한데 한국은 특히 또 심한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라고 해가지고 좀 이 논문들을 보면은 뭐 그런 겁니다. 이 증권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투자 의견 내고 트레이딩하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IB 사업부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기업 가치를 크게 해야지 그거에 따라서 좀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증권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을 좀 비관적으로 좀 말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랑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둘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연봉이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아하죠. 네, 애널리스트들을 그런 사람들을 증권회사에서 좋아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나쁘게 좀 잘 안 바뀌고 좀 좋은 쪽으로 바뀌는 편향이 있다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뭐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미국의 포워드 EPS의 교과서 같은 거 한번 읽고 나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시다 보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행동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미국 EPS랑 그려놓고서 뭐 이거 봐라 미국은 선진 시장이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여하튼 뭐 EPS를 되게 중요한 게 내년을 바라보는 EPS가 다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 성향도 좀 아셔야 되는 거 데이터 성격도. 다음 주 일정부터 좀 볼까요? 네, 3페이지 열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일정 3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 3가지 같은 경우에는 막 FOMC라든지 이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이어가지고 이 세 가지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EU 정상회담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이어진다는 거, 세 번째로는 이제 한국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관련된 대책이 나올 거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EU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이 미국 기업 실적 발표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예정이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대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라고만 얘기했지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EU 정상회담, 유로 정상회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때 날짜를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최근 문제가 됐었던 게 유럽의 전력 부족 사태고요. 전력 부족 사태와 함께 나타났던 게 천연가스 가격 상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그렇게 커지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게 이 유럽 쪽의 화두거든요. 당연히 뭐 러시아 쪽에서는 뭐 공급을 늘려주겠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러시아 믿을 수 있냐? 뭐 정말 뭐 이렇게 노드스트롬 2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정치적인 이슈도 껴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EU 집행위원장이 뭐 이번에 그 전략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이 가격을 한번 안정시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뭐 얘기들을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 문제가 됐었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가 좀 완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 내용 정리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인데, 미국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뭐 JP모건도 나왔고, 시티도 나왔고, 뭐 웰스파고도 나왔고, 뭐 대형주들 많이 나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주보다는 제조업 기업들 실적이 나옵니다. 뭐 IT 같은 경우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더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넷플릭스 같은 데도 발표를 하고요. 인텔도 다음 주였던 것 같은데요. 인텔도 다음 주고 테슬라도 다음 주입니다. S&P 500 그 시가총액 상위 50개 중에서 10개 정도가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니까 그래도 대형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새 보면은 미국 기업들이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오는데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는 사실 만만치 않아요. 많이 했잖아요. 어제. 네, 맞아요. 좋게 나오면은 반응하는데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예상보다 잘 나오는데 떨어졌고, 웰스파고도 떨어졌고, US 뱅코프도 떨어졌고, 뭐 다른 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올랐고, 그 다음에 저기 월그린 부츠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잘 나오고 올랐고, 그러니까 실적 서프라이즈가 이 주가 서프라이즈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정도로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실적 자체가 피크아웃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가이던스를 강하게 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게 이거죠. 어차피 공급망 이슈는 일시적이니까 내년에 이게 좀 완화되면 다 진정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 아닌가. 저희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저희들은 이게 얽힌 실타래가 풀리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최근에 그런 시간이 좀 늘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반영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미국에서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K자형 회복이다 보니까 제조업은 아마 실적이 다음 주에 나오면 아마 이후에 코스트 요인들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이 고용이 좀 낮았잖아요. 신규 실업청 건수가 3자 바뀐 게 아마 코로나 이래 처음인 것 같은데. 네, 2자 20만, 28만인가 그랬으니까 아마 서비스업 굉장히 잘 일자리 나왔죠. 아닐까 싶고. 네. 서비스업 일자리 아닐까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감안하셔야 되는 게 미국이 서비스업 쪽이 좋아질 때 우리 제조업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는 하죠. 뭐 평강례로 딱 시차가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이게 무슨 의미가 하시겠지만 포트폴리오를 짤 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전에 저희들이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했던 거니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지난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다음 주에 제조업 위주 발표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네요. 네네. 제조업들 실적 발표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은 가만 보면 이런 제조업체에서 다음 주에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성장주 비중이 매우 높잖아요, 미국. 네, 맞아요. 최근에 좀 특히 많아졌죠. 전에 저 아침에 빨간 시장 녹음하는데 이제 뭐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거 얘기하면은 아예 프리포트 맥모란 크지도 않은 거 왜 자꾸 얘기하냐, 이게 혹시 들고 있냐라는 얘기가 봤는데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S&P 500이라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500개잖아요. IT라든지 성장주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서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철금속 기업들이 얘기할 만한 게 사실 프리포트 맥모란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알코아도 아웃됐고요. US 스틸도 아웃됐어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게 그러니까 없어지고 실제 미국의 S&P 500 비중 보면 내가 비율은 정확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한 60%가 넘는 것 같거든, 성장주 비중이. 그렇죠. 뭐 일단 IT라든지 뭐 저쪽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 경기 소비재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야가 그 성장주 쪽으로 많이 돌아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성장주 비중이 있고 저희가 가치주라고 생각하는 소재라든지 산업재라든지 뭐 금융 정도까지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에너지가 좀 골드만 삭스 자료였는데 내가 되게 의미 있어. 내년도에 어떤 화두가 될 만한 월드, 그러니까 주요 키워드가 뭐냐 했을 때 마켓 컨센트레이션을 썼더라고. 그게 뭐냐면 미국 증시가 굉장히 그 일부 기업에 집중돼서 올라왔다. 그래서 그걸 보면 사실 애플 이런 거 다 자사주로 올라왔잖아요. 네. 전에 우리 남대정 의원도 보여줬지만 애플이 소위 너무 현금을 많이 소진해 버렸잖아요. 지금 자사주 같은 거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올라온 배격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올라온 종목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게 자산을 너무 올려놔서 그 사람들이 너무 부자가 돼서 맨날 뉴스 나오잖아. 뭐 아마존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런 자산 상승에 대해서 좀 부정적 시각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는 거고 그 규제가 간단한 이슈가 아닌 게 결국은 그 컨셉 너무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그게 흔들렸을 때 시장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 내년에 그 규제가 강화됐을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도 잘 보니까 결코 미국 증시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시장 그런 것들이 안 빠졌었지 나머지들은 많이 빠졌던데.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도 되게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애플 포트나이트 뭐 에픽 게임즈랑 뭐 이슈 있었던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규제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좀 나올 가능성도 독과점 이런 걸 너무 싫어하니까 그거는 가능성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애플 같은 데는 좀 실적 수익성에도 악화될 수 있는 이슈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자꾸 사정을 다는 거는 이게 저는 당연히 알고 있으라고 했던 부분들을 좀 조금씩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한 거니까 뭐 다 아는 거 왜 쟤네들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냐 하시면 좀 짜증 나실 텐데 미국도 그 지수 구성을 잡아야 되는 미국의 성장적 가치주 비중을 보면 상당히 이게 고민스러운 거지. 미국은 그래서 이게 어제 왜 오르냐? 금리가 좀 내려가면 또 미국 성장주가 랠리하면 진짜 좀 세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보면 우리 막 약간 다르다는 거지. 그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그래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소위 제조업 쪽이 좋아지는 나라인데 5페이지에 그 데이터부터 볼까요? 그러면 5페이지 데이터부터 할까요? 아니면 일정 먼저 마무리 짓고 일단 마무리 짓고 미안. 네, 일정 마지막으로 한국 가계부채 추가 보완 대책이 다음 주에 발표될 거다라고 예고가 나왔습니다. 3페이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가계대출 관련돼서는 이번 주 가계부채 관련돼서는 수요일 날에 결과가 나왔죠. 지난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만큼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거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전세대출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좀 정확하게 얘기했고요. 전반적인 부채 올라가는 거를 좀 막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 대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어느 쪽으로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전체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 이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고민이 뭐냐면 아침에도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최근에 신문지상에 가끔 대구 지역에 분양이 잘 안 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보면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PF나 이런 곳에서는 분양가를 좀 낮춰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동산 시장 할 수 없이 증권회사 있으니까 그 심사 같은 거 참여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가장 얇은 곳이 대구 그다음에 천안이에요.
거기는 왜 그러죠? 우리가 하여튼 그걸 보더라고. 그러니까 몇 년 저도 꽤 됐으니까 이제 이런 거 심사 들어간 게. 그러니까 그쪽 부동산이 약간 주춤해지면 이제 이게 슬슬 영향들이 오더라고. 근데 이제 카나리안가요? 아니 근데 뭐 지금 뭐 심각한 건 전혀 없고. 근데 이제 이런 자꾸 이게 돈을 못 쓰게 하니까 레버리지 못 일으키게 하니까 이게 고민들스러워지는 거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레버리지를 자꾸 막고 있다는 게 어느 자산을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할 거고 그 자산을 자꾸 건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자산에 또 영향을. 뭐냐면 만약 돈이 급하면 네. 뭐 갖고 있는 혹시 여기 허물어서 가져와야죠. 그리고 아니면 또 뭐 주식을 팔아서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예금담보대출을 뭐 이렇게 규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데 사실 예금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예금이 있는데 이게 만기가 되기 전에 깨면은 이자 다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담보로 대출 받잖아요. 그런 거를 규제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부채를 이렇게 못 가져오니까 대출 못 가져오니까 예금 깨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부채를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다른 자산을 깨가지고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저희 방송에서 뭐 어떻게 했던 간에 증시가 반등 나오려면 뭐 단기 반등이든 뭐든 저희 레버리지가 줄여야 된다 했는데 실적으로 6월 8일 날 레버리지 신용이 한 6천억 줄고 그 전을 한 4,500억 주니까 반등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주식시장은 굉장히 극명하게 반응하는 곳이고 나머지 자산들 사실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나올 때가 바닥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나올까 전 모르겠는데 뭔가 레버리지 많이 쓰신 분들은 어떤 자산이든지 조심해야 될 거는 것 같다. 목이 계속 이러네. 저 오후에도 저도 얘기할 거 많은데 목이 안 좋네요. 그러네. 요새 건조한가? 저 이따 MBC 라디오 가야 되는데 그건 완전 가 있고. 아니, 어제 야 이게 컨디션이 확 늙었구나. 이게 좀 그거 조금 먹었다고 힘들어 하니. 진행합시다. 네, 5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차트 두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위쪽에 있는 거는 달러하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최근에 이렇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달러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이 아니죠. 2년 최고 수준까지 비상업적 거래 포지션이 올라가 있습니다. 비상업적 거래 포지션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헤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투기적으로 이렇게 사고 파는 수요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만큼 달러화가 뭐 연중 최고치 찍고 지금 이틀 연속 하락했죠. 그런 상황에서도 달러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베팅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미국이랑 유럽, 독일이랑 금리차 이렇게 차트 보여드리면서 미국이 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나마 가장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전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가 추가적인 강세를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는 참 부담스러운데 정말 신기한 거는 달러가 강한데 요새 원자재 가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걱정되기는 해요. 그게 이제 일각에서는 맴꽃인데 또 오늘 굉장히 아는 척해서 좀 재수 없을 수 있는데 이미 몇 개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과거와 같은 매크로 변수의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있는가.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금리거든요. 금리가 이전과 좀 다르게 움직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채권 사는 거잖아요. 지금 누군가는 외국계들이 지금 미국 부채를 외국국에서 엄청 산다고 하더라고. 뭐 마땅한 게 없으니까. 뭐 달러 자산을 하려고 하는 수요라고 하면은 그쵸. 뭐 납득을 할 수 있죠. 옛날처럼 무슨 뭐 테이퍼링하고 뭐 그러니까 뭐 미국채를 팔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과잉 유동성 하에서 어떻게 보면 선택지의 하나로서의 미국채가 선정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한데 금도 세고 그러니까. 채권도 세고 하는 시장이었죠. 금리는 내렸잖아요.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금리가 내려요. 금리요. 금리는 내렸고 금이 올랐죠. 그런데 보면 또 정제 마진 같은 거 보면 네, 정제 마진이 이렇게 이거 올라왔어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옛날 책들 보고서 그냥 인과관계 갖고 따지신 분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수가 있죠 지금. 네, 뭐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에너지 기업들이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석유 제품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디젤 수요가 그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이런 거 보면은 생각보다 이쪽 원자재 시장에서는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거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젤 생산 마진이 최고치야? 네. 신기하다 진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왜 휘발유 올라가면 디젤 같이 오르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뭐 어떤 분들은 뭐 화석 연료 시대의 종말을 앞두고서 이제 랠리들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거대 담론이고 확실한 건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에도 뭐 이것과 비슷한 연장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우라늄 관련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거 아시나요? 그래요? 몰라. 관련된 기업들이랑 ETF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 최진영 연구원이 한 3개월 전쯤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라늄 기업들이 좋다. 전력 자신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우린 주식도 근데 못하는데. 우라늄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거부감 들잖아요. 비하인드로 우리가 주식을 못하기 때문에 맨날 모여서 우리가 이런 커머니티 쪽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야 우라늄을 했단 말이야? 우라늄을 이렇게 직접 좋았지만. 거래는 하는 게 보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우라늄 선물은 아니고 우라늄 뭐 수업 선물 뭐 이런 거는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라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올라가면서 같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이번 주에 그 프랑스 2030 계획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3대 정책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원전 기여도를 좀 더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소형 원전? 소형 원자로 사업 같은 경우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3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라늄 관련 기업들이 정말 급등을 했어요. 하루에 막 30%씩 올라더라고요. 시가총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ETF도 몇 개 있는데 이 ETF도 뭐 하루에 뭐 10%씩 오르고 그러는 상황이었다. 이게 좀 특이해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이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쓰는 게 난방유 아니면은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유가 오르니까 난방유 가격도 같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전력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뭐 이거는 뭐 인도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이런 상황에서 의외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을 안 입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밑에 있는 그림 5번 차트 보시면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18년 기준이긴 하지만 전체 전력에서 이 원전이 생산하는 비중이 70% 정도라서 굉장히 높아요. 뭐 여기에는 뭐 G7 국가 위주로 써놓기는 했는데 여기 수준으로 높은 데가 뭐 대부분은 동유럽 국가입니다. 체코라든지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프랑스에서는 좀 탈원전보다는 좀 이렇게 소형 원자로 사업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라늄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좀 특징적이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뭐 이걸 따라가진 않더라도 이런 기업들도 상장돼 있다라는 점에서라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티커도 같이 써놨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슈 나온 날 국내에서도 뭐 한전기술 같은 데가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원전이라도 돌려야 되는 상황 와서 영업이익 볼까요? 네. 8페이지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이번 주에 드디어 좀 하향 조정을 했어요. 뭐 이게 하향 조정인가요? 됐어요. 참 이건 코스피 200이에요. 네, 코스피 200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네. 코스피 200이 약간 숫자 차이가 나겠죠. 근데 코스피 200이 한 어느 정도 커버되죠, 전체 이게? 전체 이익의 90% 이상 커버되고요. 뭐 전체 실적이랑 비교하면은 한 10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이 나는 것 같던데. 네, 220조니까 뭐 실제 데이터 보면은 한 10조에서 15조 정도 여기 더 애드되면은 코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맞네. 네. 왜냐하면 내년이 여기까지 한 270조, 260조. 그러니까 전체가요? 네, 코스피 200 기준으로 240조 좀 더 됩니다. 200. 근데 좀 내려왔을 거예요. 274조까지 갔다가 네네. 좀 내려왔으니까. 근데 추정치가 다 없지만 그걸 어떻게 추정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요 기업들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전체 그로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 그로스만큼 현재 코스피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가정을 하는데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기업들이 뭐 전체 그로스보다 뭐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추정치 있는 코스피 200 우리나라 또 위주로 커버 안 얘기를 되는 합니다. 기업들의 시장 지위가 되게 낮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이렇게 없습니다. 크지가 않아가지고 갖고 해도 코스피 200이면은 웬만하면 들어본 기업이어가지고 약간 그 차이가 있다. 전체는 네. 아닌데 200이 지금 220조 아직도 220조 있네요. 네. 지금 보면은 한 3개월째 이렇게 220조 근처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좀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향 조정된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월요일에 좀 리비전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올해 연간 추정치를 특히 4분기를 좀 하향 조정하면서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고 당연히 삼성전자만 하향 조정될 리가 없죠. LG전자라든지 실적 발표한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같이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전체적인 이억 추정치는 좀 내려갔습니다.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하향 조정할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시장 이미 하락한 다음에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향 조정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반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지 못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을 미루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보셔야 돼가지고 저는 좀 추정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단기 트레이딩 방법 중에 하나 하도 요새 뭐 트레이너들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이익 추정 하향이 좀 진행된 거 그러면서 시장이 좀 빠지면서 진행되니까 시장 빠지고 이익 추정치 빠지고 빠지면 그때 주식 단기로 트레이딩 많이 들어갔다. 아니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아니 지상아 왜 웃어? 내가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뭐 하도 뭐 상세히 해달라니까 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어떤 날 조심해야 되냐? 그냥 어중간히 올라갔을 때 조심하고 그리고 나올 때 단기적으로 보고 그때 뭐 신용까지 같이 보면 좋고. 사실 뭐 애널리스트 추정치랑 주가랑 반대 가는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가는 건 아니라 이런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제 주가가 빠지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 하향 조정 밀어놨던 거를 결국에는 하고 이 추정치가 반영되면은 주가가 좀 반등하고 뭐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이익 추정치 올라갈 때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추정치 상향 조정과 하향 조정의 이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제 우라가 일목산이라고 이츠모쿠 센증이라고 그게 뭐냐면 호소다 고이치라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지. 뭐 잘 모르는 막 옛날 우리 노땅들은 차트도 좋아했기 때문에. 아예 앞에는 좀 아는 분 일목균형표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거 같은데. 일목균형표는 일목산이잖아. 일목 가명이었던 거야. 이게 호소다 고이치라는 언론인이었어요. 그래서 재밌어? 그러면 예를 들면 일목 한 번에 보겠다. 산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한 번에 딱 보겠다 해서 일목균형표를 만들었는데 이 말은 왜냐면 호소다 고이치가 이제 신동 전환선이라는 걸 해가지고 되게 하도 차트 책들 나오고 그런데 차트 좋아했었으니까 지금도 뭐 많이 보지 저는. 근데 이제 선긋기 노리는 싫어하고 그건 정말 의미 없는 짓. 이건 선긋고 여기가 바다. 이거 정말 의미 없는 짓이가 이건 제가 함부로 건방지게 제가 차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이걸 검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차트도. 근데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되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건 다르다라는 유명한 말을 해요. 소다가 있지가 뭐냐면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이고 집을 그 집 만들어놓고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져요? 팍 무너지죠. 팍 무너져. 하락은 무너지는 거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때 이거를 어떻게 또 봐야 되는가. 뭐 그 사람이 되게 용어를 좀 약간 독특하게 써서. 야, 근데 그게 언제적 분인지 모르겠는데 현대 금융공학 이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긴 하네요. 이게 스마일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락 변동성과 상승 변동성은 달라가지고 이렇게 뭐 변동성 스마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소로스라는 사람을 요새 가끔은 얘기해요. 뭐 이번에 추천사 쓰는 바람에 그치 어떤 책이 나오는데 그걸 쓰는데 소로스 좋아하는 게 이게 뭐 사람들은 투기꾼이라고 싫어하고 다 그러지만 심지어 번역도 안 된 출판사장님 그러더라고. 소로스 책은 서로 번역을 안 한다고 하대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가 그 우리나라 옛날 IMF 때 무슨 뭐 나쁜 짓 그래서 네네네. 정말 근데 그 탈레브 책에도 나오던 소로스가 근데 뛰어난 사람이다. 근데 탈레브는 존경하지만 또 소로스 싫어하지. 워렌 버핏만 좋아하지만 아니 이걸 얘기 하냐면 시장은 그런 반응을 보면서 변화한다는 유명한 소위 재기이론이 그 본질인데 하락이 그게 격화되는 작용이어서 이게 다 연결되는 게 뭐냐면 소로스가 이제 옛날에 소로스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영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걸 봤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하락 때 왜 베팅하냐면 무너질 때는 극단적으로 간다는 거지. 근데 호스가 게이츠나 소로스나 뭐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하워드 막스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어깨에 있다 보니까 공부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보면서 느꼈던 거는 다 비슷한 한 가지 현상을 각자의 언어와 사고 틀어서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술 먹어서 아직 덜 깨서 그러나 생설설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아쉬운 게 이거야. 컨센서스가 저러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기보다는 좋은 일 없었다면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먼저 상향 조정을 했을 겁니다. 근데 상향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향 조정을 미루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분기 추정치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게 전액계 2020년 4개 분기고 오른쪽에 4개 2021년 4개 분기인데 3분기가 제일 높습니다. 뭐 1년으로 보면 원래 1, 2, 3분기 중에서 3분기가 제일 높은 게 맞는데 50조 초반, 50조 초반, 60조 초반으로 추정치가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4분기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멀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3분기에 이제 코로나 이렇게 이슈 좀 완화되고 3분기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이게 뭐 내용 까보면은 원가율이 되게 계산된 게 많기는 한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올해 3분기를 뭐 YOY로 몇 퍼센트 이렇게 확 꺾이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인식 때문에 좀 높게 잡아놓은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절대적인 레벨의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주식 시작해 오픈했더라고요. 3천 넘어간 거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들 또 이제 반대편 의견에 이제 제기적 서로 이제 소위 상위 시작. 아 이건 바닥친 거야. 우리가 그거 맞을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대값의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기대값의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자신 있게 빅콜은 못 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우리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좀 그런 식으로 쟤들이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어려운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일부러 약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뭐 기대값 변화가 전혀 없어서 저희들은 주가의 변동에 그리 연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떨어지긴 했죠. 기대값 방향은. 약간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글로벌 이익 추정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16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이게 이머징 쪽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버티는데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줄 보시면은 최근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라든지 남미 같은 지역에서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는 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달러와 강세라든지 이런 비용을 올리는 이슈들이 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이슈가 안 겪어본 거예요. 제가 이제 근데 또 안 겪어봤다고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가끔 제가 염노차 연구원이나 우리 전략지사들 불러서 뭐 주위 사람이랑 통하고 그랬던 내용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내가 가끔 얘기하는 뭐 저와는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던 멤버들인데 이 코스트 이렇게 경기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건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를 다 하고서 사람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뭐냐면 소위 균형이 50대 50일 때가 제일 불확실한 거거든. 단 1%라도 이쪽에는 확실성의 세계에 다가 완전한 확실성은 없으니까. 근데 이 드디어 이제 이 코스트 문제를 다들 인식하게 됐다는 건 되게 진전이 있다는 거지. 이게 사실 이 호스트 문제를 짚어왔던 건 우리가 시장을 잘 본 건 아니지만 뭐 하나 분명한 거는 코스트 문제를 좀 일찍 저희가 언급해 왔고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이제 코스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불확실성이 거친 거냐에 대한 논의를 좀 했었는데 결론은 뭐냐? 다들 내년이면 사람들이 코로나가 이제 다 이제 확실히 꺾였으니까 현장으로 돌아가면 이 비용 코스트 문제가 꼭 해결될 것이다. 이게 컨선이라는 거야. 이게 내가 되게 갑자기 마지막에 좀 진지하게 얘기한 게 여기서 반문해 보는 거지. 그 컨선이 맞을까? 이게 혹시 코로나 2년 있으면서 사람들이 집에 나가기 싫어진 게 더, 그러니까 출근하기가 싫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 안 써보니까 더 좋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더라고. 많은 운송 업체들이 대규모 항공사 그 조종사들이 원래 고급 직업인데 다 아웃시켰잖아.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을 잘랐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시 재복귀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런 지연들을 감안하면 이게 그렇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에서 저 백신을 맞고서 딱 내려가는 순간 다 현장에 가서 이게 해결된다고 보는 거는 얼마나 우리가 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가 아니냐 보고서 결론은 내년에 지금 바라보고 우리 내년 전망들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과연 그러면 많은 사람들 만들 이게 안정화되면서 인플레가 급격히 안정화. 골드만삭스 시나리오거든. 골드만삭스는 내년 인플레 또 오히려 경기 안 좋은 거 걱정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되겠나? 내년에 만약에 1분기 지나도 인플레 문제가 안 잡히는데 경기는 꺾여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지. 그럼 내가 했단 말은 그래서 이익 전망들이 저러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 전망을 내년이 전혀 지금 현조에 안 잡히니까 반도체 얘기라면서 상반기 안 좋은 건 알겠는데 하반기에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그냥 말해버리면 좋게 보는 거고 하반기도 아니고 남대전처럼 하반기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좋게 보는 거다. 그래서 상반기도 아니고 그 다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여전히 이거의 핵심 이슈는 코스트다. 근데 여기에 내가 방금 전 말했지만 인건비 문제가 들어갔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 인건비 문제가 들어가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비용 문제가 인플레이션 문제, 달러와 강세 문제, 인건비 문제 이 세 가지가 다 겹쳐 있죠 지금은. 그래서 뭐 진짜 내가 창피하게 소주 그거 먹고 취한 건 또 아니 나한테 이렇게 주절주절 잘 햇소리를 근데 하지? 좀 비슷한 게 저도 좀 체감하는 게 좀 돌아다니면서 매니저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펀드 매니저들도 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얼마나 보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거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최근에. 그래?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지금 많이 생각보다 걱정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실제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옛날에 10월에 사서 5월에 팔아라 이거 있었잖아요. 오히려 이번에 샀다가 연초에 팔고 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번이 바닥이었지 않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번 실적시 좀 지켜봅시다. 왜냐하면 10월 11월 내에 보면 11월 가면 당장 미국이 부채한도 FOMC 뭐 또 나오고 다 나오는 막상 그랬을 때 어떻게 어쩜 아직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고 민주식 많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민주식 때문에 그런 거야. 민주식 그랬잖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주식을 시작해서 그렇게 막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아직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 시각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취하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오늘 햇소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렵고 그러니까 주식을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심에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맨날 오늘은 주가 올랐고 내일은 빠졌고 미국 주식 올랐고 이거 왜 증권방송 틀어놓으면 맨날 그 얘기들만 하고 있더라고. 나도 차트 좋아하죠. 나도 여기선 바닥 이거 증권 방송마다 다 그걸 하고 있는데 내가 차트를 매니아이기 때문에 차트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그거 옛날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좀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다양한 좀 분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저희들이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뭘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들 모여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해서. 영세사원 생각에는 어때? 연말에 어떨 것 같아? 사보기. 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을 좀 안 좋게 보니까 실적 시즌까지는 안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매크로 변수 쪽에서는 11월 쪽에 그 말씀하셨던 FOMC라든지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11월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오히려 11월 말부터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뭐 테이퍼링 이슈 이런 거 다 소화했을 시점이고 그 다음에 한국도 어닝 시즌 한번 이제 좀 쉬어가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11월 말에 소비 시즌에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저거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한번 산타랠리 한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부터 문제일 것 같다. 항상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분기 정도 분기가 아니라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빠르긴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뉴욕에서 사진 올리고 이러면은 그때 주가 올라 있지 않을까? 저 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요. 근데 결혼할 때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올해 몰디브로 한 번 더 가자라고 했었는데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요새 몰디브 가가지고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 있어요. 뭐 신혼여행 그만큼 이제 해외여행 생각보다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비행기표 쌉니다. 그래? 네. 나 잘못 알고 있었네. 비쌀까봐 그랬는데. 에미레이트 항공 이런 데는 몰디브 항공권 70만 원도 안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당분간 항공표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행 못 간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게 이거 연말에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지금 얼마나 답답해.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한국 한번 나오고 싶을 텐데 우리 누나들도 그렇고 좀 풀리면 이제 나올 거거든.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좋아 보이고 이게 횡설설하는 것 같은데 참. 하여튼 저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4분기 전체로만 보면은 좀 보수적이긴 하는데 기회는 있으면은 추수감사절 근처에 있지 않을까 정도?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한 달 정도 후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반영해서 지금이 바닥이면은 저는 참 너무 뭐 그럴 수도 있어. 좋은 거죠. 주가는 오르면 좋은 거야. 뭐 그렇죠. 사실 우리가 타이밍을 잡느냐의 문제죠. 타이밍을 잡을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 한국 증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믿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하여튼 타이밍이 이번에 왔었던 걸 수도 있고. 근데 이랬을 때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기대값을 봐야 된다는 입장으로 들어가면 기대값 변화 없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마무리 짓도록 하죠. 아유 나도 가서 쉬어야겠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